캄보디아의 2005년의 주요한 사건, 캄보디아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름을 날린 시기가 없었다 싶을 만큼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 언론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없었다 싶을 만큼 캄보디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하나는 2025년 초부터 슬슬 그 분부를 떼기 시작하다가 이제 2000 중반하고 연말까지도 이어진 태국과의 국경 분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외교가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태국 총리와의 그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이 하나 크게 하나 더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캄보디아의 사이버 스캠 단지 문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캄보디아를 둘러싼 25년의 주요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2025년에 캄보디아를 개괄해 보면 일단 23년에 총선이 있으면서 권력 승계가 됐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24년에 영향을 미치고 25년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이러한 통치 구조 하에서 승계된 통치 구조 하에서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좋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제가 이 국가 리뷰를 쓰면서 세습 권력의 연착륙이라고 쓰고, 이제 구체제와 신체제가 어떻게 공존하고 권력을 조정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좀 썼는데, 25년에 보면 이렇게 세습된 권력이 국경 분쟁이나 국제적으로 제소한다든가 인권이나 시민사회 압박들, 그다음에 경제나 외교가 이제 불확실해지는 문제, 그다음에 사이버 스캠 문제 등이 집중되면서 이런 다중적인 위기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는 하나의 시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거는 푼센 정부가 어떻게 자기를 정당화하는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캄보디아 인민당을 통한 그런 체제들이 어떻게 확고화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두드러지는 것이 훈센이 아직도 확고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노출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권력이 세습됐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국경 위기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훈센이 이전에도 이제 상황으로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역할을 했었죠. 그 수렴청정한다든가 배후 권력으로서. 그래서 특히나 2025년에는 훈센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법적인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훈센 같은 경우가 일단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의 의장이면서 상원의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의장직은 예전에는 사실 그냥 그 하나의 의례적인 상징적인 권력이었다면, 이제는 훈센이 자기 그 지위를 차지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빈 접견이나 국가 행사에 전면으로 나서며 예전엔 국가 원로 대우였다면 사실은 공동 최고 권력자로서 역할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이제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5년에 상원 규정이 개정이 됩니다. 상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원이 입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입법적인 공백을 보완하면서 상원을 통한 간접 통치 기반을 강화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훈센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나는 총리의 아버지다. 그리고 아들이 위험하면 내가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잘 못하면 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최종 권력자의 이미지, 권력의 정점자의 이미지, 이미 총리 자리에 있는 사람도 내가 물러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공고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국 캄보디아 국경 충돌이 25년 초에부터 발생을 하면서 그 외교 문제가 크게 되기 시작한데, 이걸 계기로 자기가 양자 협상에 자기가 직접 당사자로 나선다든가 국경 방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족주의 정서들을 동원한다든가, 그다음에 태국 총리와의 통화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무대, 이런 정치 무대의 실질적인 주연으로 등장하게 돼. 예전에는 배경 권력이었다면.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인 지도자는 훈만해시지만 국민 국제사회 앞에서 훈세는 위기관리자이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로서의 자기를 포지셔닝하고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인 지금 현재 총리로 있는 훈마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훈센과는 다른 리더십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고요. 기술 관료형이고 관리형 리더십을 보이며 그 대중에서 연설을 할 때도 선동을 하거나 개인 서사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성공을 했 이런 얘기하기보다는 관료적인 언어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얘기하다든가 팀 중심 우리 팀이 어떻게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다음에 절대된 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에 훈센이 했던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어떤 관료로서의 리더십을 계속 보이게 되는데 부패 척결 행정개혁을 통해서 공직사회를 재편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공직사회 투명화, 뭐 공직사회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런 관련 규정, 그다음에 정부령 이런 것들을 계속 내보내게 되는데 동시에 이제 인사 감시를 통해서 통제력을 높이는 권력을 공고화 전략을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훈마넷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인 훈마닛과 훈마니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데 이제 이들도 권력에 끼어들면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올해에 국경 분쟁이 터지면서 이들의 역할들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훈마닛 같은 경우는 국방부 정보국장이고 그다음에 국경 위기에서 군 관련해서 안보 브레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훈마니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 장관이고 부총리 역할을 하는데 Union of Youth Federation of Cambodia라고 그래서 청년 조직입니다. 이게 78년에 만들어진 청년 조직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사회주의 정권의 영향이 있을 때 만들어진 조직이 계속 그냥 이제 명맥만 유지가 되다가 2010년대 초반에 정권이 이 조직을 일종의 인수인 거죠. 그러면서 훈마니가 그때부터 2013년, 4년, 요때부터 이제 이 청년 조직을 장악을 하면서 그 기반들을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친정부적으로 조직하게 되는 이제 청년연맹인 거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를 동원하면서 25년의 국경후기 국면은 훈센과 훈마넷과 훈마닛과 훈마니가 어떻게 이 가족이 어떻게 위기 관리와 동원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들을 보면 훈센 같은 경우가 이제 25년 국경 분쟁 상황에서 위기 내러티브, 이게 우리가 위험하다. 그리고 평화를 경험했고 전쟁을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환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경험한 국가 보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딱 포지셔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훈마넷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인데 이 사람 그 23년에 정권을 물려받은 총리인데 공식적인 정책이나 외교를 책임지고 그다음에 다자 외교라든가 아니면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국경 문제를 제소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대세 총리의 이미지,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유능한 세세대 총리의 이미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차남인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정보 안보 컨트롤을 하게 되면서 국경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군 작전이나 보고를 추구를 이제 군을 통제하는 거죠. 이 훈마닛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훈마니 같은 경우는 국내 동원이나 청년민족주의를 자극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연맹을 동원해서 특히 6월 18일에 솔리데리티 마치라고 해서 연대행진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 15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이것들을 대규모 동원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연맹을 통해서 그 후원을 조직한다든가 군을 지원하는 뭐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그다음에 온라인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여론을 주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부자가 정말 각각 역할을 하고 있고 훈세는 여전히 이제 여기서 가장 우두머리로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8일에 있었던 솔리다리티 마치의 사진인데 이게 굉장히 넓은 광장이거든요. 이게 독립기념탑이어가지고 굉장히 넓은 광장인데 지금 이렇게 퍼져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물론 이게 순수 동원, 시민 동원만은 아니고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동원했을 때 이게 15만 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2월 중순에 다시 국경 분쟁이 터졌을 때 다시 이제 조직된 사진들을 그때 찍은 사진들인데 캄보디아에서 We need peace 뭐 이런 거 이제 슬로건이 계속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적이지만 태국이 문제다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도자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지도자들의 사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훈센 사진이고 이제 다른 사진 보면 훈만의 사진도 있고 훈마니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훈마니 사진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정부에 대한 프로파간다, 그다음에
그 태국을 공격하면서 국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써먹었습니다. 이 국경 분쟁을 캄보디아에서. 그리고 경제 사회적으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경제적으로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그래서 2025년에도 아직 이제 공식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5% 안팎의 성장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조업, 건설, 관광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점진적인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회복이 되면서도 이제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수출은 의류 신발 가구 중심의 수출 회복과 이제 부분적인 다각화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부분들 예전에 의류 신발만 있었다면 가구가 더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차량 부품 관련해서 사업들을 키워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 두드러지는 것은 이게 캄보디아가 이런 제조업도 있지만 관광에서 굉장히 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에서의 회복이 팬데믹 대비 이전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투스피드 경제라고 얘기해서 제조업은 잘 나가고 있지만 관광이나 부동산, 건설까지 괜찮은데 부동산이 침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개가 격차가 나타나는데 특히 관광이 이렇게 침체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경 분쟁과 사이버 스캠 문제입니다. 사이버 스캠 센터입니다. 그래서 국경 분쟁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앙코르 이제 대규모 단지에서 가장 큰 이제 티켓을 파는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가장 크게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티켓이 얼마나 팔렸냐가 이제 지표가 되는데 24년과 25년을 대비해 보면 25년 상반기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수가 늘어났지만 요 국경 분쟁이 터지기 시작한 이 시점에는 확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앙코르 자체가 또 그 국경에서 얼마 멀지 않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국경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거기로 가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않겠다. 난 편하게 쉬려고 여행 가려고 하는데 위험한 데를 가지 않겠다는 심리가 있어서 이게 이제 티켓 감소에 확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는 동아시아에서 오는 관광객과 그다음에 서구에서 오는 관광객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회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2024년 요 푸른색이 코로나 시기이고 이 하늘색이 이제 25년인데 25년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하다가 25년에 확 떨어집니다. 이거가 이제 가장 크게는 사이버 스캠 문제일 것이다. 특히 유럽 관광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동아시아 관광객 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는 여기 이제 비슷한 격차가 이제 어느 정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건 달마다 조금씩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기에는 관광객이 줄고 뭐 건기에는 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폭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 달에 몇 명이 왔는지를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 동아시아에서 가는 관광객 수는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에 비해서 더 줄었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도 사이버 스캠 센터의 문제가 이 캄보디아를 오는 걸 결정할 관광객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래서 이 투어리즘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국경 분쟁이 노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10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태국에 있던 이주노동자가 급격하게 귀국하게 됩니다. 일단은 태국에서 다 쫓아냈기도 했고, 그 다음에 국경 봉쇄를 하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본인들도 불안하니까 돌아온 것도 있고 하면서 이들이 100만 명 이상이 돌아왔는데 국내 노동시장에 흡수가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이 100만 명 중에 30%만 취업을 했다는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들의 연령이나 성별이나 산업 측면에서 기존의 그 캄보디아의 노동시장이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고 노동력 자체도 미스매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의 가장 큰 산업인 봉제산업, 가장 노동력을 많이 쓰고 있는 봉제산업 같은 경우는 여성의 35세 이하를 하지만 이 돌아온 사람들의 많은 수가 남성이고 연령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업적으로 태국에서 취업을 했을 때 건설업, 뭐 비공식 노동, 그다음에
농업 노동 이런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산업으로 직접 의류산 섬유산업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나 은행 대출 이제 부담, 실직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식사량을 축소한다든가 의료 포기를 하는 등의 생존 전략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경제 성장은 하고 거시 지표는 좋지만 사람들의 실질적인 특히 그 노동시장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사이버 스캠 센터가 굉장히 한국에서도 문제가 돼서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뉴스가 쏟아졌던 것 같은데 이 사이버 스캠 센터들은 동남아의 국경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제일 큰 센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190억 달러까지도 이 규모가 유지가 되고 공식 GDP의 최대 60%에 다다란다. 그래서 이제 시아눅빛이나 폴펫이나 모스마치나 바벳의 특수 카지노 복합단지에서 여기서 사기를 하고 자금 세탁까지 같이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신매매, 강제노동, 폭력, 장기매매 위협을 포함한 노예제적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자발적인 참여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 거의 국제적인 사람들이고 한국 사람들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1000명 정도라고 하고 여기에 한 10만 명, 12만 명, 15만 명도 추산을 합니다. 사이버 센터에 잡혀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노동하게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잡혀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있고 멀리 아프리카 사람들도 와서 이제 남미 사람들도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이런 스캠 단지가 극성을 부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와 연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훈토 같은 경우는 이제 훈센의 조카이고 사소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부총리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장관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핵심 엘리트들이 후이온이라는 돈 세탁을 해주는 불법 자금 세탁을 해주는 기업, 그 다음에 스캔 컴파운드와 연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뭐 이사로 이름이 등록돼 있다든가, 그다음에 스캔 컴파운드를 만드는 그 회사에 자금이 이들이 지원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후견 네트와 이 경제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렇게 스캠 수익이 이들이 후견해주면서 스캠 수익이 건설, 부동산, 금융, 정치 자금으로 제출되면서 정권의 재정이나 후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계속 이게 그 스캠 단지를 급습을 해가지고 뭐 잡아오고 뭐 보낼 사람 그 추방할 사람들 추방하고 이렇게 하는 뭐 피해자도 구출하고 하는데 이거를 이 정권과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이거 완전히 없앨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쇼 크랙다운이다. 쇼를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이후에 특히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 전 세계 그 전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25년 이게 확 이슈화가 되면서 인권 안보 자금 세탁 이슈로 국제적인 아젠다가 되고 캄보디아의 대외 이미지나 제재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하나의 커다란 사안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이제 현 정부가 맞닥뜨린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관계는 뭐 대중국 관계는 계속 튼튼하게 잘 가고 있다. 중국에서 계속 돈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건설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가 내세운 펜타곤 오각형 전략의 서로 연계가 돼서 이제 오각형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프라 건설인데 그 인프라 건설에 많은 돈을 중국이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던 푸난테초 운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캄보디아가 51, 중국이 49해서 11억 5천만 달러, 이거 17억 달러, 18억 달러 그랬는데 예산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8년 완공 예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얼마나 진행됐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요렇게 이제 중국이 후원을 하면서 캄보디아는 대만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남중국해 관련해서 중국 입장을 계속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캄보디아가 막 이렇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남중국해 관련 이슈에서도 물타기를 해서 뭐 성명서 못 나오게 만든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이나 일본 관련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화 유출 관련해서는
6월에 국경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막 이제 총 쏘고 서로 대포 쏘고 총 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사람 죽고 군인들도 죽고 사람 뭐 몇십만 명이 피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평화회담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7월에 태국 총리인 패통톤하고 훈센이 비공식적으로 통화한 내용이 유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뭐 패통톤이 훈센을 뭐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원하는 게 뭐냐 다 해주겠다. 뭐 우리 편에 있는 그 장군들이 문제가 많다, 말썽이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네 군부를 비난하고 훈센의 비율을 맞추는 이런 것들이 통화 내용이 유출이 됩니다. 훈센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유출한 건 자기가 유출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기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고 보유한다. 이건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내부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좀 공유를 하긴 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국 정가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총리가 파면되고 내각이 해산되고 그 다음에 여당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훈센은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노련한 협상가 이미지가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아세안 전반적으로는 비공개 대화를 유출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로써 신뢰 훼손을 하게 되고 아세안 내에서 중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서로 믿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캄보디아 정부가 노렸던 게 하나가 이제 국경 분쟁에서 이제 태국이 국제규범을 어기고 있다. 우리는 국제규범을 잘 준수한다. 그리고 다자간 외교를 위해서 규범 준수 이미지를 이제 확 구축하려고 그런 전략을 세웠지만 이제 훈센이 이렇게 하면서 그 이미지가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 쟤네 저렇게 다 써먹는데 우리가 쟤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그것이 상쇄되는 역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권 시민사회에서는 여전히 그게 완화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고요. 야당 인사가 1월 초에 태국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야당 인사들이 선동죄로 기소돼서 특히 뭐 야당의 이제 롱춘이라는 야당의 유력 정치인 하나는 선동죄로 기소가 돼서 4년형을 받았는데 4년형이 문제가 아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영구 박탈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에도 나가지 못하고 선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OHCHR 보고서에 이제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야당 활동 탄압이라든가 NGO 제약을 비판하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더니 캄보디아 인권위원회가 정부가 이제 발칵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편향적이고 서구적이다. 그다음에 우리는 법치에 따라서 개선을 노력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규범이나 다자 외교를 중시한다고 내세우지만 대내적으로는 야당을 계속 탄압함으로써 집권 여당이 계속 지배를 하고 있고 세습 정권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자유나 시민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이제 안정 요인이나 취약 요인을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고 야당이 도전하는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안정 요인이지만 취약 요인으로는 이제 계속적인 비판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의존, 그다음에 스캔과 엘리트 결탁에 따른 제재나 리스크, 이미지 리스크, 그다음에 세습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이 누적이 될 경우 그게 어떻게 폭발할까? 그리고 이제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 제도권에서는 약화됐지만 SNS나 풀뿌리 국제적인 연계로 제한적으로 모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쟁점이 될 부분들은 보다 살펴본다면 국경 분쟁의 귀결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다음에 국가와 범죄적인 존중의 연계에 대해서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끊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대외 제재나 협력 메커니즘이 캄보디아 정치 경제를 어떻게 압박하게 될지, 그 다음에 국경이나 민생, 반부패, 스캠 책임 추궁을 결합해서 어떤 새로운 아젠다가 사회적인 아젠다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관해서 보다 이제 면밀하게 주시를 해야 캄보디아의 이후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0분 딱 맞춰서 해주셨네요. 예, 그러면 그 서울대 부경환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인류학과에서 동남아를 공부하고 있는 부경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해주신 박진영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뭐, 캄보디아를 떠나서 동남아의 어떤 국가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나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목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와 맥락에서의 주목이라는 게 사실은 좀
문제였던 거고요. 박진영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게 이제 완성된 원고는 아니었고 초고였지만은 사실 핵심 내용은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별로 무리가 없었고 또 오늘은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설명이 좀 보강되거나 이제 사진이나 표 같은 거를 이제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좀 더 이해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선생님 뭐 내용에 대해서 딱히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앞으로 이제 너무 이 글을 더 디벨롭 하실 때 발전시킬 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고요. 요거는 제가 받았던 이제 초고의 구성을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 뭐 아까 이제 발표하신 거 보니까 뭐 약간 소제목 같은 것들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뭐 한 가지 이 글 구조를 보면은 경제와 사회가 묶여 있고 뒤에 인권 시민 사회가 있는데 뭐 글을 보완하시면서 뭐 경제는 경제대로 하고 밑에 인권 시민 사회랑 사회 문제를 뭐 같이 묶는 방안 그런 것도 한번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 첫 번째는 그냥 캄보디아 태국 국경 분쟁 이제 무력 충돌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요거를 사실 설명하려면은 따로 이제 논문을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고 양이 많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이 관련된 어떤 역사적 맥락이라든가 주요 경과라든가 국제사회 반응 같은 것들이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너무 구체적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뭐 핵심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좀 기술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이 전체 국가 리뷰를 보면 대부분 다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국제관계, 뭐 문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분야를 나눠서 이제 챕터를 구성을 하는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이슈를 아예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서 기술하는 것도 뭐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정치 부분이랑 국제관계 부분이 나눠서 조금씩 설명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서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예 그냥 한 챕터를 모아서 종합적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사실 뭐 지금은 태국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태국, 캄보디아, 물론 예전부터도 그랬긴 했습니다만은 양국 국민들, 그러니까 정부 간 수준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민족주의적 갈등이 사실 굉장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높아졌다. 그 국경 분쟁 이슈 이전에도. 그래서 뭐 요 국경 문제는 이제 어떤 영토 문제, 국경 문제, 그다음에 이제 유형적인 유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건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온라인 사이버 세계에서는 이렇게 무형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혹은 뭐 기원 혹은 뭐 진정성 문제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건축 양식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민들이,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가진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기원과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뭐 태국 사람들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태국을 거짓말하고 있다, 쟤네들은 가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카피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첨예하게 그런 갈등이 쌓여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몇 년 전, 그러니까 조금 이제 되긴 했는데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할 때도 이제 그 가명을 둘러싼 약간 논쟁들이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2023년에 그 캄보디아에서 동남아시아 게임을 개최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에타이라고 하는 그 이제 격투 혹은 무술 종목을 이름을 이제 캄보디아식 이름인 이제 쿤 크마이로 바꿔가지고 그도 이제 굉장히 또 논란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이런 그 이 되게 많이 쓰이는 수사가 있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Don't tie to me, 그러니까 Don't lie to me를 바꿔서 Don't tie to me라고 얘기하고 태국에서는 이제 스캠 단지라고 해서 스캠보디아라고 이제 굉장히 사실 서로 멸칭을 부르면서 그런 혐오 혹은 갈등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는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가 더 터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양측이 사실 물러서기 힘든 상황인 거고 그래서 또 캄보디아에서 작년에 굉장히 회자됐던 게 이 고스트 마운틴이라고 하는 다큐가 사실 요거는 2020년에 나왔던 다큐인데 2024년에 유튜브에 풀리면서 더 많이 이제 얘기가 됐고 지금 작년 이제 이 전쟁 문제를 거치면서 더 많이 이슈가 됐는데 요게 79년도에 국경지대에 갔던 난민 캠프들에 대한 어떤 태국군의 학살과 폭력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제 과거 기억까지 다시 소환해 와서 지금의 태국을 이제 비난하고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있다. 근데 태국에서는 당연히 요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고 자극적이고 뭐 거짓말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총국경 범죄단지 문제에 대해서 그 이제 요 전체 제목이 이제 어떤 권력 승계 이후 다중의 위기 관리인데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큰 이슈인데, 물론 이제 캄보디아 정부에서 뭐 단속을 한다거나 이제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행위는 있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혹은 더 조금 더 이런 대응과 위기 관리 양상에 대해서 기술이 되면 좋겠다. 왜냐면 그래서 앞에 이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태국과의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위기 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혹은 뭐 안 되면 안 된다, 뭐 실패해서 실패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분석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제 이 국경이 폐쇄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캄보디아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분들 굉장히 경제적 공공을 뭐 앓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뭐 실제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 글에서는 아직 없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기술이 되어야지 이 논문 전체에 선생님께서 올해 주제 제시해 주신 어떤 키워드 혹은 주제와 좀 더 맞닿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중간에 정치 부분에서 그 이제 가문의 훈생과 그 세 아들들 간의 이제 어떤 그런 가계도와 권력 어떻게 되게 역할 분담을 하는지 그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 뭐 선생님께서 아시겠지만은 또 첫째 딸이 훈마나라는 사람이 바이온 TV의 대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온 TV가 굉장히 친정부적인 언론이긴 한데 물론 다른 언론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런 언론을 통한 또 역할 그런 것도 같이 기술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작년에 특히 이 이슈가 터졌을 때는 사실 태국에 있었는데 보다 보면은 뭐 서로 이제 상대가 먼저 공격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질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거의 사실 일방적으로 캄보디아가 공격을 당하고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 국제사회 뭐 주변국이나 뭐 한국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어떤 캄보디아 정부를 지원하거나 연대하는 움직임이 생각보다는 좀 없다. 그래서 캄보디아 어떤 외교력 혹은 뭐 소프트웨어 혹은 어떤 이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주변국에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선생님께서 이제 그 리스크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안타까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의 이 스캔다지 관련해서 한국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였는데 사실 이 글에서는 뭐 한국만 대대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왜냐하면 주변 국들이 다 피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한국 그 이슈는 기술이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치나 외교, 언론 반응, 이제 OD 투자 부분 또 이제 민간 그룹 굉장히 이제 경색됐고 또 뭐 어쨌든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가는 상황도 생겼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이게 사실은 어쨌든 한글로 쓰여진 국내에 나오는 논문이라서 어쨌든 국내 독자들이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런 한국 부분에 대한 것이 더 다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뭐 토픽들인데 이제 뭐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항상 이제 뭐 프리덤 하우스나 국경 없는 기자에서 발표하는 언론 자유지수나 언론 뭐 자유지수에서 항상 이제 캄보디아는 거의 하위권이고 그 하위권에서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근데 작년에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보부에서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더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퍼센트가 뭐냐면은 재직하는 언론들이 지금 자신의 어떤 언론 환경의 업무에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냐라는 그 만족도를 표현한 수치인데 오히려 2025년에 늘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반기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조금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치라는 걸 선생님께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거 보면 오히려 더 떨어졌죠. 물론 요거는 이 시차에 대한 것은 조금 있을 겁니다. 아마 이 25년도 거는 사실 2024년도의 수치를 가지고 25년도 지수를 발표한 것이어서 약간의 서로 시차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요런 좀 괴리감. 그래서 사실 역설적으로 그만큼 더 캄보디아 정부에서 어, 어, 이런 언론 혹은 사회, 시민사회의 어떤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하는 것을 오히려 방증하는 역설적으로 보여준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에 사실 굉장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떼chỗ 국제공항이 이게 프놈펜의 신공항이 개항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공항에만 있다 왔어요. 공항에서 캄보디아를 더 가보죠. 공항만 보고 왔는데 어쨌든 이 공항이 굉장히 이제 크게 외곽에 새로 지어서 개항을 했고 보다 보면은
최근 몇 년 사이 어떤 이런 메가 인프라를 동원한 CPP의 어떤 치적을 삼기도 하고, 뭐 정치적, 상징적 자원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2024년도 논문에도 써주셨는데, 그래서 그 2023년 동남아시아 게임을 개최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현대식 스테디움을 새로 지었고, 2023년도에는 CM랩 앙코르 국제공항을 또 새로 지었고, 작년에 이제 프놈펜에 국제공항을 새로 개항을 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푸난테 쪽으로는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생님께서 그때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떤 훈센의 그런 어떤 정치적 자본을 물리적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메가 인프라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요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여서 흥미가 있는 분야여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2020년대 이후에 특히 이제 캄보디아 물론 이제 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에 더글라스 래치포드로 대표되는 어떤 그 미술품, 유물, 일매업자, 그 밀수꾼 혹은 뭐 만출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적이 드러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 굉장히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미술군들이 다 발칵 뒤집혀졌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반환 협정과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22년, 3년 그때부터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 스미소니언 산하에 있는 아시아 미술관이랑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시아 미술관에서 그런 것들 이제 반납을 했고 개인 소장한 것도 반납을 했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 강희정 선생님께서 칼럼을 쓰신 것도 있는데 사실 앙코르 제국의 유산인데 출토된 도시 장소가 지금의 태국이다 보니까 사실 크메르 제국의 유산이지만 캄보디아라 반환된 그래서 약간 또 논쟁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작년에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제가 이제 공항인데 왼쪽은 설계도인데 지금 사실 이 오른쪽 밑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이제 개항을 한다고 하고 오른쪽은 이제 내부 사진인데 로비에 거대한 불상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 가지고 태국이랑 캄보디아 사람들이 싸우는 게 뭐냐면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캄보디아는 자신들의 관문이 국제공항이면은 부처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근데 태국은 사실은 이제 우리 표현으로 악마라고 하면 말이 안 맞고 이제 그 약이라고 하는 태국에서 이제 존재들의 상이 크게 서 있는데 그래서 태국은 뭐 악마를 세워놨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조금 잘못된 인식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또 싸우기도 하고 요게 이제 그 캄보디아로 반환되는 그런 미술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덧붙일 말씀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그 관광업을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태국도 조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 뭐, 베트남이 사실 동남아에서 관광으로 굉장히 부상하면서 그것 때문에 태국 관광객, 캄보디아 관광이 다 줄어든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베트남 많이 가긴 하는데, 뭐, 사실 다른 나라도 베트남이 훨씬 더 이제 물가가 싸고, 최근 이제 관광 인프라가 개발되면서, 베트남이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캄보디아, 태국이 피해 아니지 피해를 이제 입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시작을 해놓고 완전히 새로운 논문을 쓰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토론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국가 리뷰는 사실 그 내부에 있는 그 요소들은 특히나 그 작년에 캄보디아는 따로따로 떼어내서 논문으로 당연히 써야 되는 이슈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박진영 선생님께서 잘 선별하여 그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